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 가서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외국 투자자보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먼저 샀으면 좋겠어요. 전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그쵸?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했어요. 저희 셋이서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지? 저희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뵙고 투자라고 말해야겠다. 네? 여러분들 만나 뵙고. 그래서 사실 오늘의 자리도 마련된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다음 장을 봐주시면, 지금 그래서 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얘기하냐면 쉽게 말해서 가장 싸기 때문이에요. 싸다는 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겁니다. 자산 투자를 할 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이제 오늘에 제가 막 설명드리고 이러기보다 대한민국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도 가장 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큰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싸냐? 다음 장을 보시면, 다음 장을 볼게요. 또 다음 장을 볼게요. 자, 그 싼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싸다는 기준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PBR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주가가 훨씬 싸다는 얘기예요. 자, 그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뉴스공장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광순회 복덕방이라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그죠?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까 10,000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은행에서 돈 다 꿔줍니까? 은행에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7,000원만 꿔줄게. 3,000원은 그럼 어디서 구합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 9명 한 거 저하고 300원씩 모아서 출자를 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꿔온 이 7,000원은 뭐가 있습니까? 이자가 있죠.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런데 친구들은 저한테 돈을 주면서 이자를 약속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저한테 쉽게 말해서 투자를 했을까요? 뭘 보고요? 제 얼굴을 보고 했겠죠. 이제 하남 시민 여러분은 이제는 유머가 좀 없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경직돼 있으세요? 제가 화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그쵸? 왜냐면 은행은 이자를 줘야 되지만 제 친구들은 저를 믿고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언의 약속이 있었어요. 있을까요? 너 나중에 돈 벌면 나한테 나눠줘야 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100원을 벌었습니다. 이 비용에는 은행한테 준 이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100원을 벌고 나서 벌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거 10원씩 나눠 가져서 뭐하니? 내가 이거 갖고 더 많이 벌어볼게. 그리고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한테 조금 더 맡겨줘. 그랬더니 모두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10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매년 100원씩 벌었으니까 10년 후에 1,000원을 벌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본만 회사가 커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친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언했어요. 이제 말했어요. 10년 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제 100원씩 나눠 갖자.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요, 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 어제 안진걸한테 주식을 샀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놀라시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00원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100억 원이라고 하면요. 두 번째는요, 모두 다 10년을 기다렸는데 누군가는 하루 만에 100억 원을 벌게 생겼다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하나도 안 나눠줬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굴 만났어요? 빌런을 만났어요. 누구요?
이재명을요. 갑자기 나눠주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황이에요. 경제가 좋아진다? 뭐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성과들, 저임금에, 엄청난 노동에, 그리고 각종 특혜에, 땅 다 싸게 주고 기업들 돈 엄청 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나눠준 게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200조 원의 현금을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 공장 진다면 다 쌍 인허가 빨리 해주고, 그죠? 반도체 공장에서 우리 청년들 백혈병 걸리고. 그럼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주주가 되셔야 돼요. 그게 자본주의에서 쉽게 말해서 개혁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큰 판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모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 비행기가 얼마나 빨리 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애플의 주가가 10년 동안 9배가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아이폰 엄청나게 팔고, 그죠? 매출 좋아지고 이익 증가했겠죠. 그러면 기업이 이렇게 좋아지면 당연히 기업의 자산은 증가했을까요? 줄었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봉이 10년 전보다 10배가 증가했으면 그 사람 강남에도 아파트 있겠고, 그죠? 채권, 주식도 많겠고, 자동차도, 그죠? 엄청나게 좋은 거 끌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겠죠. 애플을 볼까요? 10년 전에 애플의 자산은 1,100억 달러였어요. 주가가 10배 오르는 동안 애플이 갖고 있는 자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돈을 벌면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투자하고. 이게 기업이에요. 이게 자본시장을 구성하고 이게 주식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는 계속 순자산이 증가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주가는 안 올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갖고 있는다고 주가가 오르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이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면 주가가 5천을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만도 얘기합니다. 만이요. 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그렇게 안 오르다가,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한 번도 안 오다가 왜 갑자기 저렇게 오를 수가 있어? 의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시가 필요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인데 2013년도에 일본의 주식은 만이었어요. 이 지수가. 근데 1년 만에 2배가 올랐고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4배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면요, 지금 3천이 10년 후에 12,000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본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경제가 좋아졌을까요? 기업들이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졌을까요? 천만의 말씀. 다음 장 볼까요? 이 기간 동안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1%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주가만 4배가 상승했을까요? 다음 장 보시면 10년 동안 법을 바꾸고 개혁하고 주식시장을 하고 배당을 늘리고 기업들을 쪼우고 그래서 선순환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어요. 선생님 전장 보여주실래요? 또 전장이요. 그런데 이 2013년도에 이 지수가 만이었을 때 여러분 일본 주식 사자고 그러면 사셨을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2012년 기억 안 나세요? 쓰나미. 여러분, 일본 경제는 망했다고요. 원전이 터지고. 여러분, 여성분들은 일본 가면 큰일 난다. 그죠? 우리 아이들. 일본은 망했었어요. 그런데 주가가 1년 지나고 2014년에 바닥치고 2배가 오르고 그리고 4배 올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2014년대 이렇게 주가가 오르기 전에 누군가는 일본 주식에 투자하고 누군가는 일본을 사자고 그러고 일본 주식을 사자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음 장 보여줄래요? 다음 장. 누굽니까? 저는 박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는데 2013년도에 아무도 안 가는 일본을 탐방 가고 기업 관계자들 만나고 정책이 바뀌는 걸 보면서 아, 일본은 되겠다. 그래서 제가 100장짜리 레포트를 써요. 2013년도에.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일본 주식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부자 돼요. 제가 국민연금 가서도 일본 주식에 제발 투자하세요 그랬더니 야, 꺼져. 누가 일본 주식을 사? 지금 망했는데. 여러분, 제가 잘 맞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 비슷한 지금 느낌을 대한민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판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이걸 아셔야 한다고요. 다음 장 보시면, 그런데 조금 더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아니, 세상에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나오면 맨날 주식 얘기하는 대통령 보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계좌 막 보여주면서 같이 투자하세요. 이런 사람 보셨어요? 그죠? 증권사 직원도 아니고.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 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왜 주식시장이 중요한지. 대한민국의 경제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경험했던 그 높은 성장률을 끝내내고 이제는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인구 아이들 덜 낳죠. 인구 감소하죠. 고령화되죠. 어떻게 경제가 성장합니까? 그죠? 불가피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요. 그런데 이런 미래를 보고 가만 그냥 당해야겠습니까? 변화를 일으켜야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할 때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유권자지 않습니까? 이제 지방선거도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투표도 잘 하셔야 돼요. 그 공약을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후보는 절대 찍어주면 안 됩니다. 하남시에 삼성전자 유치하겠대. 할 수 있어요? 우리 맨날 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도지사 선거 나가서 5대 기업 다 유치하겠대. 아니, 기업이 장난입니까?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죠. 그죠? 화장실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가장 저는 뭐라고 할까요? 잘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어쩌면 굉장히 작은 거에 집착하지만 할 수 있는 거에 집착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모습 중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요.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너무 많이 안 써요. 안 쓴다고요. 네? 그래요. 핵심이에요. 쓸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경제를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선거에 나와서 나 미국 수출 증가시킬 거야 라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 믿고 우리가 경제가 성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죠.
소비를 증가시키는 건 수출이 증가를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요.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소비 관점에서, 순환 경제 관점에서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하셨죠. 가게는 돈이 없죠. 그런데 기업은 돈이 많습니다. 정부도 돈이 많아요. 다음 장 보시면, 정부 부채가 50%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00%를 넘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돈을 너무 안 썼어요. 무슨 재정균형입니까? 지금 비상사태인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건 소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있다고요. 뭐냐면, 자, 이건 배당 성향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순이익 중에서 한 해 버는 돈 중에서 얼마나 주주한테 배당하는 비율이에요. 대한민국이 27%밖에 배당하지 않아요. 만약 이걸 바꾸면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돈을 버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배당으로 다 받게 되면 그럼 소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원래는 쓰면 안 되는데 재투자해야 되는데 대부분 쓰게 돼요. 그래서 이게 되는 겁니다. 기업이 배당을 증가하고, 그러면 가계가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그럼 다시 대한민국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그러면 다시 주가가 오르고, 그러면 중산층이 많아지고 자산시장이 커지면서 수많은 혁신기업들이 생겨날 거예요. 이 선순환을 주식시장에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냥 주식 투자해서 잘 사자는 얘기, 너만 잘 사자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을 가장 잘 만든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1978년도에 미국은 401k라는 연금을 통해서 강제로, 쉽게 말해서 반강제로 국민들한테 주식 투자를 하게 해요. 그랬더니 주가가 오르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걸 보고 부의 효과가 생기니까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소비가 증가시키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또 올라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니까 중산층의 자산이 커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튼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넘겨줄 이 경제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주가 돼서 배당을 받으셔서 소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되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시고 그 변화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다음 장, 전장 보여주시면 가장 좋아하는 말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갈게요. 전장, 이거 좋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그만두면서, 제가 왜 그만두는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윤석열이 그 대통령 되고 1년 지났을 때요, 서슬이 펄할 때 제가 아무도 행복하지 않는다는 책을 써서 쉽게 말해서 잘렸습니다. 근데 제 목표가 있었어요. 제가 증권사에서 일할 때 열심히 제가 리서치하고 하는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다 돈 있는 사람만 만나요. 돈 있는 사람한테 일본 주식 팔고, 돈 있는 사람한테 좋은 거 알려주고. 제가 이거 뭐하고 있지? 뭐하고 있지? 아니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저 대신 월급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항상 마음속에 뭐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나오면서 전 많은 분들이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어쩌면 자본주의 시대에서 가장 빠르게 불평등과 사회적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진보에서 돈 얘기하지 마. 너 주식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 아니요, 저 책임 못 져요. 대신 행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잖아요. 자, 정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가끔 저희 아버지한테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아버지, 강남이 개발되는 게 비밀이었나요? 근데 왜 땅을 안 사놓으셨을까?
충격적인 게 1970년대 조선일보 일면 기사에 박정희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강남 일대를 땅을 보면서 야, 이거 땅 너무 좋다 라고 말합니다. 비밀이었냐고요. 그럼 아버지가 두 가지 변명을 하시죠. 나 바빴어. 니들 키우느냐고. 아니요. 저희 아버지 서점하셨는데요. 안 바쁘셨어요. 이광수가 쓴 무정을 감명 있게 읽으시고 제 이름을 이광수로 지은 거예요. 안 바쁘셨다고요. 두 번째, 돈이 없으셨대요. 아니요. 압구정 땅은 늪지였습니다. 변명이에요.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빠, 엄마, 코스피 5천이 비밀이었어요? 뭐 하셨어요? 야, 나 주가 떨어질까봐 못 샀어.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시고 후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응답을 하셔야 돼요. 비밀입니까? 신문을 열면 5천 얘기하고 뉴스 틀면은 주가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주식 사라고 제발 하라고 하는데 그래야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것처럼. 네. 여러분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진이 잘 나온 건가요? 실물이 잘 나온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예. 혹시 모르실까봐 대충 이렇게 경력을 밟아왔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 후보 때부터 얘기했던 코스피 5천 시대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굴러가는 작동 원리가 있는 건가? 그러면 나도 믿고 동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는 그 로드맵은 두 바퀴로 굴러갑니다. 하나는 우리 시장을 일단 매력적으로 정상적인 시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의 바퀴가 되겠고요. 두 번째 바퀴는 이기는 게임. 좀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볼게요. 그동안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사실 시장도 아니었습니다. 축구 경기장으로 보면은 기울어져 있고요. 돌뿌리가 깔려 있고 유리 조각 같은 것도 깔려 있고 그래서 경기 해봐 그러면 경기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들어가면 죄다 다치기 일수인 엉망진창인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기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아무리 축구를 해봐라 해도 한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출범하기 전까지 무려 장장 9개월간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연속으로 합니다. 그 9개월 안에 좋은 호재가 한두 번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호재가 있던지 말던지 한국 시장이 좋아질 것 같은 조그마한 뉴스가 있던지 말던지 상관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짐을 싸서 9개월 내내 우리 시장을 탈출하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유리 조각이 널려 있고 돌뿌리가 가득 있는 그런 운동장에서 게임 해봐라 그러면 할 필요조차를 못 느끼는 거였죠. 그러면 외국인들만 우리 시장에서 여기서 축구 안 해 이러고 떠났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시장에 있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최근 3년간 짐을 떠난 우리나라 투자자가 그 이전에 비해서 몇 퍼센트냐? 48%. 반이 짐을 쌌어요. 한글로 돼 있는 자료를 보고 내가 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쉬운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시장에서 짐을 싸고 집토끼들이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 투자한 48%의 투자자들이 짐을 쌌고 외국인들이 9개월간 연속적으로 한국에서는 안 해
이렇게 짐을 싸고 나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거죠. 여기는 경기가 될 수가 없는 경기장이야. 그럼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경기장을 제발 게임이 가능한 경기장으로 만들어줘 라는 게 이 코스피 5천을 향한 첫 번째 로드맵이에요. 자, 두 번째, 경기를 하기는 해. 경기장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게임을 해. 지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게임을 해도 이제 이기는 게임이 되는 조치. 제가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 조치가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천 전략의 로드맵의 큰 두 축이에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이걸 아셔야 돼요. 왜 한국 주식이 요 모양 요꼴이었던가? 아, 지금 잘 나가지 않아? 좋아지고 있지 않아? 예.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병들었던 걸 치료하기 위한 약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병증에 이 처방이 맞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정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동안 우리는 이런 엉망진창인 경기장을 내버려 뒀던가, 도대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던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 방향이 곧 이재명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1조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대한민국은 뭐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신성한 우리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헌법 1조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선언이에요. 그죠? 검사고 판사고 나 모르겠고 뭐 누군지도 모르겠고 하여간에 그 어떤 권력이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제1이다. 이 선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로소 주권자로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민법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너 사람이야? 그러면 너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 그러니까 그 권리로 집도 살 수 있고 계약도 할 수 있어. 이게 1조에 나와 있어요. 모든 기본법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 취급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 내가 주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주인 주자니까 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지 라고 믿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헌법의 1조 같은 조항, 민법의 1조 같은 조항이 상법에 없었어요. 몰랐죠? 없었어. 나 주주라며, 주인이라며.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는 말이 법에 없었어요. 그럼 법이 어떻게 되어 있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 이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는 누구에게 충실을 다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김 사장, 박 사장, 이 사장, 응? 너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너는 누구의 종이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치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 신복, 국민의 복, 여기 이제 노비 복자거든요. 국민의 종이야, 이 뜻이에요. 그럼 이사, 너는 누구의 종이야?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회사를 위해 일하는 노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위해서 일해라, 현대자동차를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나 있잖아, 나 주주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삼성전자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주총회 할 때 문 좀 열어봐,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문을 안 열어줘요. 야, 내가 주인이라고. 아닌데요, 당신은 주인이 아닙니다. 법인으로 존재하는 삼성전자가 내 주인이요, 이러고 김 사장이 문을 닫아버려요. 우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사는 회사를 위해 충실을 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 회사와 주주를 위해 충실을 다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이 세 글자, 회사 뒤에 주주와 이 주주,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글자를 집어넣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이 글자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 차이가 뭐 얼마나 큰 건데,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회사의 대표인 김 이사가 지 멋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검찰이, 경찰이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어이 김 사장, 당신 감옥 좀 갈래? 했더니 이런 일을 이렇게 자기 맘대로 하면 되겠어? 횡령, 배임 뭐 그런 거 몰라? 감옥 좀 갈래?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내가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문서야. 이걸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한번 봅시다. 그러네. 당신이 한 경영 판단 때문에 삼성전자의 재산이 어디 도망간 건 아니네. 현대차 전체가 뭐 자동차가 없어졌거나 공장이 불에 타거나 땅값이 떨어졌거나 그런 건 아니네. 그러면 당신은 무죄요. 이러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김 사장, 나 경찰이야. 방금 당신이 한 경영 판단 감옥 가고 싶어? 라고 물어볼 때 여기 내가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증빙이요. 이걸 딱 받고 옛날에는 갔어요. 근데 이제 경찰, 검찰이 한마디 더 하는 거지. 그거 말고 말이야. 주주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았다는 증빙을 내놔야 가지. 왜? 너는 회사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의무 하나. 이제 앞으로 주주에게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의무 둘. 너는 의무가 두 개인 사람이었어. 하나에 대해서 면피할 수 있는 문서가 있다면 나머지 의무도 최선을 다했다는 문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문서, 그 증빙 없으면 너 감옥 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김 사장은 이제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물어볼 게 될 거예요. 야,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아니 김상무, 김전무, 내가 이거 이렇게 사인하면 말이야, 회사에 손해 나나 안 나나? 나 배임으로 가나 안 가나? 이상 없습니다 대표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하나 더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인하면 말이야, 주주들이 나한테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나 때문에 손해봤다고 얘기하면 나 면피할 수 있어 없어?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검증하고 경영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는 아주 중요한 첫발입니다. 민법에 당신이 사람이요, 헌법에 당신이 주권자요 라는 선언이 없으면 법적으로는 무의 존재입니다. 무. 없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이 왜 욕모양 욕거리였냐? 첫 번째, 시작부터 주주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백날 첫날 소리 지르고 외치고 뭘 하고 해도 소용이 없는 나라였는데 이제 드디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어요. 김준수의 꽃, 그 이름을 부르니 비로소 꽃이 된 것처럼 이제 여러분에게 주주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사람 대접해주는 세상이 이제 생긴 것. 이제 중요한 조치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조치예요.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동안은 얼마나 사람 취급을 못 받았었냐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삼심이에요. 삼심. 그죠? 뭐 민사를 가도 삼심, 형사를 가도 삼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걸요. 내가 주주야. 열받았어. 회사 때문에. 김 사장 나오라고 그래. 당신 말이야, 법원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삼심으로 소송이 결판이 안 나요. 육심이었어요. 육심인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세상에 그런 게 있어? 있어요. 왜 육심인지 아세요? 내가 회사한테 손해를 입어가지고 너 법원에서 만나 라고 하면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어이구 주주세요. 그런데 그 어떠한 뭐 회사로부터의 차별되고 불법행위를 당했더라도 다 소송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송 사유가 3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사유가 3개예요. 사유가
예. 죄목이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표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죄목은 3개, 부정회계 뭐 몇 개 있어요. 그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어떤 행위로 나한테 손해를 끼쳐도 소송거리 자체가 안 돼. 두 번째, 그 3가지 죄목 안에 걸려들었다고 쳐도 소송을 하려면 총 주주의 5만 분의 1을 모아야 돼요. 뭐 몇만 분의 1을 모아야 돼. 예를 들면요, 회사가 조그매. 그럼 모을 수 있지. 삼성전자하고 소송하려고 그러면 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 모아요. 요건이 엄청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까다로운 요건을 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요건을 채워서 회사를 상대로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김 사장 나와. 법원에서 만나. 이러고 소장을 딱 넣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방금 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한 제대로 된 소송인지 아닌지 그걸 따지느라고 3심이 가요. 우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어때요? 점점 기가 막히죠? 알면은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알고는 못 살아. 억울하고 답답해서. 여러분, 이재명 정부 출범하기 전까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법원에 소장을 내면 이 소송이 적법한 사전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지는데 3심이 가요. 그러니까 회사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네, 소송해. 법원에서 만나자고? 만날 수 있나 한번 보자. 못 만나. 그 소송이 적합한지를 따지는데 3심이 가는데 보통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증권 관련한 집단 소송이 들어온 지 우리나라가 10몇 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적격 요건을 뚫고 대법원까지 간 소송이 제 기억에 손에 꼽습니다. 단단히요, 단단히.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세계 최초 유일무이한 또 하나의 나쁜 조항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소송을 내면 소송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상대편 회사가 판사님 이 소송 적합한 소송인지 따져주세요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본 소송이 자동으로 멈춰요. 이거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딴 나라는 어떻게 되냐? 일단 소송은 진행해. 그래,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회사랑 왜 싸우는 거예요? 무슨 손해를 봤습니까? 그걸 따지면서 아까 얘기한 그 조건은 지켰는지를 별도로 논의하면 되잖아요. 그 중간에 뭐가 좀 모자랐다 그러면 소송을 중간에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뭐냐? 소송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서 멈추니까 사전적인 절차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따지느라고 하세월을 보내면서 이 많은 개인들을 다 지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몇천 명씩 막 모아가지고 서류를 냈는데 딱 한 장 인감증명이 안 들어왔어. 처음부터 빠꾸. 몇만 장 들어왔어도 처음부터 빠꾸. 이해되세요? 예. 너무 억울해. 그래가지고 나 돈도 많으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하고 소송할 거야 라고 해도 안 돼.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은 증권 관련한 집단 소송을 몇 년에 몇 번밖에 못 한다고 써 있어. 너무 웃기죠? 능력 있는 애들 돈으로 살라 그래도 안 돼. 이런 세상. 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경기장이 울퉁불퉁하고 유리 조각에 가득한 경기장이었는지. 여러분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법이 너무 멀어요. 법보다 가까운 게 주먹이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업들이나 대주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군가 봤어요. 그랬더니 국민연금이야. 왜? 국민연금이 웬만한 회사의 최대 주주야.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자기도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김 사장, 이재용 씨 나와봐. 당신이 삼성전자 회장이면 다야? 나도 주주야. 국민연금. 근데 지금 당신이 한 행동 이거 주주 가치에 반하는 행동 아니야? 똑바로 하란 말이야.
이렇게 법보다 가까운 국민연금이 주먹을 휘둘러 줬으면 됐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년에 한 열 몇 건을 제외하고는 회사마다 열리는 수천 건의 주주총회와 주주총회에 있는 안건마다 전부 다 중립투표. 회사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개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법도 우리 편이 아니야. 정부도 우리 편이 아니야. 주먹도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물적 분할 뭔데? 너무 어려운 얘기 뭐 모르겠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BTS 아시죠? 전 세계 최고의 스타 아닙니까? 근데 BTS가 들어있는 회사는 하이브라는 회사예요. 하이브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엔터 회사가 됐냐? 거꾸로 BTS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 좋아. BTS가 이번에 제대했어. 연말이면은 앨범이 나오겠지. 그러면 또 세계적으로 엄청난 히트가 되겠지. 그러면 하이브도 수익이 엄청 좋아질 거야. 그러면 나는 하이브에 투자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그래서 하이브에 투자를 해.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발표가 나옵니다. 오늘부터 BTS를 별도로 분사시키겠습니다. 주식회사 BTS로 따로 짐 싸서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하이브는 빈집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히트치고 있는 K푸드가 뭐예요? 불닭볶음면이에요. 여러분 옛날 삼양식품 삼양라면이 아니에요. 주가가 100만 원이 넘어요. 황제주입니다. 삼양식품 우습게 보실 삼양식품이 아니에요. 농심 주가가 50만 원이 안 되는데 삼양이 150만 원이에요. 아니 그 삼양라면 삼양식품이 그렇게 비싼 회사가 됐어? 불닭볶음면 때문에 전 세계에 터졌어. 근데 어느 날 이런 발표가 나왔다고 해보세요. 오늘부터 주식회사 불닭볶음면을 분사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엊그제까지 삼양식품에 투자한 사람, 엊그제까지 하이브에 투자했던 사람은 뭐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를 믿고 투자하고 주식을 산 사람은 뭐 되는 겁니까? 바보 되는 거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매일 일어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몇십 조를 들고 한국을 왔어. 뭐 투자할까 이렇게 왔는데 하이브 좋다. 야 LG 좋다. SK 좋다. 카카오 좋아. 투자했어. 다음날 뭐 됐어요? 걸레됐어. 알맹이 다 빼먹어. 그렇게 몇 번 돼요. 그리고 나서 법에 노크하고 정부에 노크하고 여론에 노크해봐. 근데 이렇게 돌아오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한국 원래 그래. 몰랐어? 몰랐어. 이게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언제 분할되고 분사되고 알맹이 빼먹을지 무서워서 한국 주식은 투자하지 않아요. 왜 저평가받는지 아시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식 투자 왜 하는 거냐면 그 회사에 내가 주주가 돼서 돈을 줘. 그럼 그 돈이 자본금이 돼. 그 자본금 가지고 공장 짓고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만들고 BTS 앨범 만들어서 장사 잘 해서 수익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이거 쌓여 있는 수익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들에게 나눠줘야죠.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가 장사 이렇게 잘했으니까 배당 드릴게요.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배당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김 사장이 딱 오더니 주주 여러분 배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여기 쌓여있는 이만큼 이거 우리가 다 주주라고 해볼게요. 여기 200분이 계셔요. 그러면 여기 200만 원 있으면 만 원은 각자 배당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김 사장이 오더니 배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내 돈을 네가 안 준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갑자기 김 사장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이 돈을 싸들고 시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가서 이 돈을 쓰고 우리 회사 주식을 사와. 여기 우리 회사 주식이 쌓여 있어요. 이게 자사주예요. 아까 여러분한테 나눠줘야 될 돈이 이 주식으로 바뀌었죠.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여러분 거예요. 내가 배당받을 내 돈이 이걸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김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기름을 부어 라이터로 불을 질러서 이걸 다 태워버립니다. 어떻게 저거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걸 태워버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주주가 200명 있었는데 지금 100명이 불태워서 없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 회사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200명이 놀아가지 않는데 이제 100명이 놀아갔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사주를 태워버리면 배당 준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을 위한 조치예요, 그게. 그 원리 이해되시죠? 네. 그게 원래 나한테 왔어야 될 배당금인데 그걸 네가 주식으로 바꿨잖아. 이걸 태웠잖아. 그래서 주주를 없애버렸잖아. 여기 사라진 만큼. 그러면 앞으로 남은 주주들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주주들은 더 귀해졌죠.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을 n분의 1로 나눠 가질 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겠죠. 여러분을 위하는 길입니다 라고 김 사장이 비로소 얘기하니까 잘했어 김 사장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왔느냐? 여러분한테 가져갈 배당금을 싸들고 똑같이 시장에 가서 주식을 사와. 그리고 저거 태워나 보자 이러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가만히 싸가지고 회사 금고에다 넣어. 그리고 이 주식의 처분권은 대주주인 내가 행사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이제 비로소 열이 받죠. 그거 내 돈이잖아. 왜 그게 네 금고에 들어가 있어? 왜 그걸 네 맘대로 해? 이제 왜 열받는지 아시겠죠? 열이 받아야 정상이에요. 이제 아시면. 그죠? 내 돈을 지금 여러분 지갑에서 제가 그냥 쑥 빼온 거랑 똑같아요, 이거. 아시죠?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뒤통수, 앞통수 다 털리고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주식을 사가지고 그걸 지 금고에 갖다 넣어놓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30% 정도 자사주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원리를 알면 알수록 어때요? 화가 나죠? 그동안 내가 사람이 아니었다고 박시동이 얘기하더니 진짜네. 난 주주였지만 말만 주주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었네. 이놈의 나라에서.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알면 한국 주식에 투자하세요. 투자해서 해요? 안 하지. 짐 싸들고 미국 가지. 테슬라 사지. 엔비디아 사지. 네. 거기는 테슬라 대주주 일론 머스크가 저 올해 보너스 뭐 한 몇천억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식 딱 한 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송을 냅니다. 판사 양반, 저 양반 저 웃기네 저거. 지 멋대로 저거 보수를 저렇게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나 이거 못 참어. 라고 해서 실제로 소송이 걸려요. 그래서 머스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 더러워서 안 되겠다. 야, 본사 옮겨. 그래서 본사가 옮겨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주 들고 있는 사람도 머스크를 상대로 너 월급 왜 이렇게 많아? 소송 걸어요. 주주가 주주로 대접받는 거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짐 싸들고 미국 간 투자자들이 사람 대접 받아보니까 안 돌아와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인간 취급 못 받다가 착하다, 예쁘다, 귀하다 대접받으면 돌아가겠냐고요. 안 돌아가지. 나라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지경이에요. 절반이 짐 싸들고 나갔다니까요. 네.
바쁘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졌어요. 이재명 정부 시작하고 2달 만에. 이사 너 주주를 위에서 일해라 바뀌었습니다. 전자주주총회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주주야. 나도 이제 사람 대접 받으러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못 가요. 왜 못 가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회사가 같은 날 주주총회 일부러 짜고. 여러분 주식 한 회사만 들고 있는 분 없죠? 네? 그럼 나도 삼성전자도 가고 현대도 가고 싶어. 가서 한마디씩 해야 되겠어. 못 가. 한날 1시에 합니다. 그리고 어디 사는지 아세요? 어디 산골짜기 연수원 이런데 못 찾아가게. 특히 분쟁이 세갖고 주주들이 내가 이거 반드시 오늘 따진다. 가만 안 둬. 그런데 딱 와. 장소 어딘데? 오산 무순읍 산골짜기 362번지? 가보면 차가 안 다녀. 못 가. 내가 권리가 있으면 뭐해? 투표소가 산골짜기면 투표를 못 해요. 전자주주총회로 바뀐 게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투표하십시오. 전자로. 회사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지. 그러니까 한 거야. 이제 좀 알면 보이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왜 시장을 정상화하고 있는 거구나. 돌뿌리 같은 게 걷어지고 유리 파편이 걷어지고 있는 거구나. 느낌이 오시죠? 대충 다 넘어갈게요. 예. 아무튼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시장 정상화 조치. 운동장을 손흥민이가 축구하고 있는 비단 깔린 진짜 양탄자처럼 보이는 그렇게 맨들맨들한 잔디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조치를 한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 가서 잔디 밟으면서 축구 좀 하고 싶은데 좀 돌아볼까? 내가 집 나온 집토끼지만 고향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돌아왔어. 그래서 축구 하십시오. 좋아. 근데 짐은 의미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게임을 했을 때 이기도록 하는 조치가 2탄이에요. 제가 아까 왜 이제 그 말씀 드렸는지 아시겠죠? 이재명이 왜 코스피 5천 간다고 했느냐? 시장을 정상화, 그리고 이기는 조치 이 2바퀴로 굴러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이기는 조치 한두 개만 말씀드려 볼게요. 한두 개. PBR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PBR. 절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만 설명 확실하게 드리고 갈게요. 요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한 500원짜리는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야. 당신 재산이 얼마요? 그랬더니 나 1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집이 8억 있고 현금 1억 있고 연봉 1억 된다. 오케이. 내가 당신을 사겠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샀어. 사서 주식으로 바꿔. 이 선생님 이름이 김철수라고 그래봐. 이게 철수야. 바꿨어요. 제가 이 사람을 샀어요. 재산 10억짜리 사람을 주식으로 바꿨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게 PBR 1이에요. 쉽죠? 이거를 막 어렵게 설명하니까 뭐 분해 뭐야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쉽죠? 이래서 제가 쉬운 설명을 그러면 이 사람을 이걸로 바꿨으니까 이건 10억으로 출발하는 게 정상이죠. PBR 1이 정상이에요. 정상. 그럼 1 밑으로 가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 재산이 10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읽어보고 선생님 이거 사세요. 안 사. 9억에 줄게 사세요. 안 사. 아니 선생님 이거를 그냥 갖다가 이 사람 재산 몽땅 팔면 10억이라니까. 근데 왜 9억에도 안 사요? 했더니 야, 걔 연봉 1억처럼 보이지만 다음 달에 명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9억 주고 사는 게 남는 게 아니라니까. 뭐예요? PBR 1 밑으로 가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8억 주고 사세요. 8억도 안 사? 왜? 야,
걔 예금은 1억 있는데 도박빚이 1억이 더 있어. 그러니까 8억에도 안 사는 거야. 10억인데 8억이 안 사면 PBR이 뭐예요? 0.81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이 안 되면 사실상 문제가 있는 쓰레기예요. 쓰레기예요. 우리는 1이 안 되는 애들이 널렸어요. 그렇다고 쳐.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선생님이 반전이 있어. 집이 8억이라고 그랬어. 알고 봤더니 집이 압구정 현대아파트야. 8억이 아니고 80억짜리야. 왜 나한테 8억이라고 뻥을 쳤을까? 왜 8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40년 전에 샀을 때 그때 나 8억 주고 샀어. 그때 장부에 8억이라고 써놓고 지금까지 20년간 한 번도 자산 재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나를 쓰레기 취급하라고, PBR 0.2, 0.3 쓰레기 취급하라고 나를 일부러. 왜? 그래서 10억짜리가 8억, 7억, 2억으로 떨어지라고. 왜? 그 상태에서 상속해야 상속세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지. 8억짜리 집 있다고. 근데 자산 재평가를 하는 순간 80억 부자야. PBR 1이 아니야. 80이야. 어마어마한 회사야. 일부러 사기치는 거예요. 쓰레기랑 일부러 사기치는 애들이랑 섞여 있어. 뭐야? 믿을 수가 있어, 이 지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 야, 0.3 미만인 애들 싹 다 퇴출시켜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쓰레기는 퇴출이야. 문제 있으니까. 근데 쓰레기인 척하는 사람은 퇴출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가치를 제대로 말해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기 전에 PBR이 평균 0.8이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일본 수준으로만 돼도, 일본 수준으로만 PBR이 정상으로 올라와도 코스피 얼마 가게요? 5,100.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입니다. 수출을 더 많이 해야 되고, 하이브가 BTS 앨범이 수십만 장이 터져야 되고, 불닭볶음면이 지금보다 3배 더 많이 팔려야 되고, 이런 거 없고 그냥 PBR만 정상화시켜도 주가 5,100은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산수. 그게 뭐야? 이기는 게임. 이재명 표 공약 2번째. 이기게 해드릴게. 경기장 예쁘게 하고 게임 하셔. 이기게 해드릴게. 이런 조치들입니다. 좀 보이세요? 왜 이 정부가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제시할 때, 청사진을 제시할 때 숫자로 찍어서 발표하는 거 극히 이례적이에요. 왜냐? 성패가 명확하거든. 5천 안 되면 실패네? 너 약속했잖아. 그죠? 성장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5천 만들어 드릴게. 4,999면 실패네. 그죠? 그래서 숫자를 찍어서 얘기하지를 않아요. 근데 대놓고 얘기하잖아. 5천 시대 갑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아시겠죠? 네. 경기장을 예쁘게 하고 이기는 조치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배당. 저 언제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되죠? 네네네. 곧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배당 같은 정책들, 너무 중요한 정책들이에요. 요거 하반기에 법이 바뀔 예정이에요. 예.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예. 이런 조치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믿었죠. 왜냐? 이재명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광수 대표는 우리 같은 사람은 믿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막 4월 달부터 막 몸이 달아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알려야 된다. 지금 주식하세요. 그래가지고 5월 말부터 막
강연을 막 잡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모르는 사람 막 붙잡고 이재명 좋아하세요? 주식하세요. 주식. 근데 우리는 안 믿었어. 우리 지지자들이 안 믿었어. 그런데 우리는 안 믿었는데 보세요. 선거 때 노래를 부르잖아. 노래를 한다면 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잖아. 노래를.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안 믿었는데 이거 몇 달 전 자료입니다.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외국인은 믿었어요. 맨 위에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근데 핵심이 뭐예요? 리더십. 정권 바뀌면 한국 올라간다. 골드만삭스. 이거 2300일 때 나온 자료예요. 그때 이미 3100 간다는 거야. 대통령 바뀌면 간대 한국이. 예. 우리는 안 믿었어. 몰랐어. 이광수 박성을 빨리 만날 걸, 그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믿었어. 먼저.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현실로 3,700을 확인하고 있어요. 왜 이재명표 공약이 말이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경제 부흥을 하려면 일단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믿고 계시라.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 좋아. 그래 할게. 믿을게. 뭐부터 사냐? 헷갈릴까봐. 헷갈릴까봐 몇 가지만 얘기해. 몇 가지만. 뭐냐? 한다면 하는 사람이 돈과 자원과 자본을 어디에다가 몰빵을 하겠다고 또 노래를 부르고 다녀. 지금 매일 보세요. 매일. 예? 매일 노래를 불러. 예. AI에 막 100조 쏜다잖아. 막. 예? 예. 로보트 막 한대. 뭐 아무튼 뭐 한대요. 예? 에너지 고속도로 뭐 재생에너지 뭐 한대. 예, 한대요. 예. 아무튼 한대요. 예. 한다면 하는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게 요런 거예요. 요런 거. A, B, C, D, E, F, G. A, AI 반도체. B, 바이오. C, 콘텐츠. K, 컬처. D, 방산. E, 에너지. F, 금융, 증권. 예. G, 거버넌스. 아까 얘기한 뭐 지주사, 뭐 자사주 뭐 이런 거예요. 예. 이거 다 한대. 나 주식 그래. 해야 되겠다고 오늘 결심이 섰어. 경제 부흥해야지. 어딘지 몰라. 그러면 일단 A, B, C, D, E, F, G. 요거까지만 머리에 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짧은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분간 더 오르겠죠? 그러니까 조금 다 지금 시민들이 그렇잖아요. 조금 주춤한 하락할 때 사야지. 근데 계속 오르면 때를 놓치는 겁니까?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투자 습관이 몇 개 있는데요. 한두 개만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면, 방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쌀 때 사야지. 좀 기다리면 떨어질 거야. 그때 사야지. 요게 틀린 얘기예요. 예. 쌀 때 사는 게 아니고요. 예. 올라갈 때 사야 돼요. 예. 우리가 이제 이 물건은 1,000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물값이. 근데 이제 늘 1,000원인데 다음 달에도 1,000원이고 언제든 1,000원일 거야. 특별한 일 없으면. 근데 누가 이걸 800원에 팔아? 그때 사야 200원 벌지 라고 생각하는 게 물건 값이에요. 근데 주가는 그게 아니에요. 예. 내가 옛날에 봤을 때 3만 원이었는데 언제 2만 원 되지? 라고 해서 2만 원에 사면 싼 게 아니고요. 싼 게 사서 3만 원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재정의한 가격이 2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비해서 싸졌다가 아니고 그냥 이게 2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만 원에 사놓고 이제 난 3만 원에 올라간다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잘못된 거다. 예. 네, 그래서 주린입니다. 주린이. 네, 쌀 때 기다려서 싸지면 산다. 그럼 반드시 올라갈 거야. 요거 아니다. 오히려 계속 사람들이 가격을 다시 정의하고 있잖아요. 이거 옛날에 1,000원에 사는데 지금 1,200원에 팔려. 지금 1,200원이 정가란 뜻이에요. 다음 달에 1,300원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1,200원에 올라갈 때 사라. 이게 좀 반대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저 같은 사람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점잖으신 분들이 아유 뭐 박 대표 나 교수 체면에 내가 주식 물어봐서 조금
것이기에 근데 우리 저 손주가 이번에 중학교 들어갔는데 요놈 대학교 때 딱 들어가면 내가 성년 선물로 주려고 그래. 한 6년 쭉 그냥 묻어두기 좋은 거 그런 거만 하나 좀 알려줘.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네,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10년 전에 10년도 아니야. 아무튼 여러분이 원하는 아무 날을 잡으세요. 지금 잡고 1년 전 잡고 2년 전 잡고 10년 잡으세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종목을 딱 찍어보세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1등부터 10등까지 쳐보세요. 몇 개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7개가 바뀌었어요. 22권으로 넓히잖아요. 16개가 바뀌어 있어요. 제일 잘 나간다는 회사도 7개가 10등 밖으로 밀려나가고 저 밑에서 쫙 올라와가지고 바로 5등까지 쭉 올라오는 이런 게 주식시장인데 지금 묻어놓고 장기간 장당 구듯이 묻어놓고 옛날 할머니들 장판 밑에 주식 깔아놓고 안 보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몇 가지 팁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쌀 때 사고 이게 아니다. 쌀 때 오히려 사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 산다. 그 다음에 장기 투자는 사놓고 묻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장기적인 관점과 비율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게 장기 투자고 사놓고 덮어놓고 안 보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위험을 좀 분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방금 제가 한 얘기 계란을 왜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분산 투자해라. 뭘 분산한다고 했어요? 제가 방금? 위험을 분산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은 분산할 위험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위험하고 뭘 그걸 또 쪼개.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제 주식 좀 봐주세요 이러고 창을 열었더니 30개가 깔려있어 종목. 한 주, 두 주, 10주 막 이런 것들이. 그거 한 주짜리 3만 원짜리 샀는데 왜 이렇게 사셨어요? 했더니 위험을 분산해요. 제가 딱 적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이제 처음 주식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분산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위험을 생각하면 분산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죠. 우리는 수익을 향해서 집중 투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목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한 5개 그 정도 종목 가지고 관리해 가면서 주식을 시작해 보시길 바라고요. 쓸데없이 분산해야 된다는 압박 그런 거 지우세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좀 돈 좀 있어. 나 정도 되면은 위험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정해 드릴게요. 2억 밑으로는 분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큰 금액 아닙니다. 2억도 안 되는데 분산을 생각해서 일부러 쪼개야 된다. 이 개념이 막 머릿속에 분산이 안 떠난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2억은 큰 돈 아닙니다. 아니, 박수홍 씨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팁. 요거 정도 주시면 맨 앞에 선생님 한번 드셨고 또 다른 분들 또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파악하고 있을게요.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네, 저 그 지수 ETF에 대해서 2가지랑 또 하나에서 3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수 ETF 같은 경우에는 손절 기준이 그 지수기 때문에 따로 없다고 그 말씀하셨는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지수 ETF 같은 경우에는 손절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하나 하고요. 그리고 지수 ETF가 요새 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계속 오르는 건 지켜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언제 팔아야 되는 건지 처음 해봐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뭐 트럼프가 이렇게 뭐 중국의 40%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하락될 게 뭐 예상 또는 확실시되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일단 팔고 그 다음에 오를 때를 기다렸다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궁금한 거 많고 저희들 답이 모두 무조건 다 100% 전망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의 너그러움과 양해는 좀 해주십시오. 틀릴 수도 있으니까 가끔. 아주
정말 좋은 질문, 수준 높으신 또 꼭 필요한 질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ETF를 일단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ETF 자체를 나는 좀 잘 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나는 그 뭐냐 그게 먹는 거냐? 뭐야 그거 맛있냐? ETF도 아예 모른다 하시는 분. 예.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분이 훨씬 예. 많네요. 일단.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맞춤형 답을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같이 들어야 되니까 이런 개념만 기본적으로 잡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과가 분명히 가을에 장마 때문에 사과 농사가 흉작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과값은 올라갈 거야. 품귀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해 볼게요. 그래 사과에 몰빵했어. 예측이 맞으면 대박 나는 거죠. 근데 예측이 안 맞아. 그래 사과값이 뭐 생각한 대로 안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쪽박 차는 거예요. 분명히 이 날씨 때문에 과일값이 폭등할 것 같은데 내가 왜 하필이면 사과를 찍었을까? 배를 찍었으면 올라가는 건데 포도를 찍을 걸, 수박을 찍을 걸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개별 주식 자체를 자신 있게 공부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더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공부가 조금 부족하거나 그럴 때 대체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나오는 게 ETF예요. 이것도 영어니까 제가 어렵게 설명할 수 있어요. E가 뭐고 T가 뭐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것도 쉽게 설명드릴게요. 뭐냐? 과일값이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떤 과일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구니에다가 사과 넣어, 배 넣어, 키위 넣어, 포도 넣어. 그래서 이 과일 바구니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원리입니다. 요게 ETF예요. 근데 이 과일 바구니 안에 사과랑 배랑 수박이랑 체리랑 포도를 어떤 비율로 담을 거예요? 그거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어떤 비율로 담을지를 알려주는 지수가 먼저 있어요. 지수가. 예를 들어서 가락동 시장에서 발표한 가락동 과일 물가 지수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그죠? 예. 그 지수는 어떻게 산출할까요? 소비되는 비중으로 산출하겠죠. 사과 20%,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 배 15%, 수박 2%, 뭐 15% 이렇게 해서 그 비중대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과일값을 평균 내가지고 오늘부터 100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내일 120이 됐어. 그러면 종합적으로 과일값이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개별 종목 하나하나 투자하는 게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과일값은 분명히 올라갈 것 같은데 뭔 종목인지 아리까리 할 때 저 지수 모든 과일을 평균치 낸 저 지수를 쫓아가는 과일 바구니를 사면 이 바구니의 가격은 지수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ETF예요. 그런데 과일에만 투자하는 ETF가 있죠. 반도체 ETF 이런 거예요. 과일만 모아놓은 것처럼 반도체 주식만 모아놓은 거. 또 조선 ETF, 조선주들 중에서 이쁜 놈들만 모아놓은 거. 그런 과일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일 바구니는 그 섹터의 지수랑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하강인가 봐, 조선 경기가 꺾이나 봐, 뭐 반도체가 올라가나 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투자하는 방식은 그런 지수는, 그런 ETF는 개별 종목 투자하는 거랑 비슷하게 하셔도 됩니다. 빠질 때 빼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방금 우리 선생님이 질문 주신 거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한 거. 그거는 무슨 ETF냐면 과일, 뭐 야채 이렇게 특정 섹터를 모아놓은 ETF가 아니고 우리 시장 전체를 하나의 지수로 만들어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 믿고 있어요? 5천 간다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안 믿으면 안 해도 돼. 근데 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5천까지 손절이 없습니다. 5천까지 가는 거예요. 떨어져도 한 달에 얼마, 매주 얼마, 하루에 얼마씩 그냥 쭉쭉쭉 사세요. 올라가는 날도 똑같이 사세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계속 맞춰가면서 5천 갈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섹터 ETF는 손절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고점이다 싶으면 팔기도 해도 되는데 지수 ETF 중에서 코스피나 여기에 투자한 ETF는 우리가 목표한 5천까지 그냥 믿고 가세요. 이렇게 좀 다르게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 다음에 이건 좀 비슷한 얘기인데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아까 이제 그러면 어차피 그러면 뭐 언제 올라오고 언제 팔아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여기가 고점이야. 기가 막혀. 꼭대기에서 딱 팔았지 내가. 그리고 여기가 최하 저점이야. 기가 막히게 들어갔지. 아니 부러워서 그래요. 이거는 귀신도 못 맞춰요.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못 맞춰요. 그런데 우리 그런 격언 들어보셨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쯤에 팔아라. 왜? 여기가 바닥인 걸 알면 좋겠어요. 여기가 머리 꼭대기인 걸 알면 좋겠어. 몰라. 그래서 무릎쯤에 사도 되고 어깨쯤에 팔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49,000원에서 출발해서 오늘 9만원대 후반까지 올라갔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5만원에 출발해서 10만원이 갔다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는 또 화끈한 도박의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무조건 5만원에 사야 돼 나는. 에? 그리고 10만원에 팔아야 내가 좀 한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6만원쯤에 들어가서 9만원쯤에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5만원에 못 먹었어. 그럼 또 안 봐버려. 늦었다고 생각해. 에? 그리고 10만원까지 팔려고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8만원, 7만원 떨어질 때까지 못 팔아. 그래서 6이나 9 사이로 잡히면 된다. 꼭 5나 10에 걸려야 된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심화반으로 하나만 더 나갈게요. 그래 좋아. 무릎에서 사라는 얘기 좋았어. 무릎은 또 어딘데? 그래 나 욕심 버릴게. 무릎 좀 알려줘라. 무릎 좀. 무릎은 올라갈 때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바닥에서 출발했는데 삼성전자가 5만원에 출발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무릎이 6만원쯤이라고 지났으니까 아는 거지 6만원 하다가 보통 확 꺾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무릎을 몰라요. 그럼 무릎은 언제 아냐? 바닥과 비교해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반등한 게 무릎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떨어질 때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사는 게 무릎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 바닥 봤잖아요. 그러면요, 머리에서 팔지 말고 어깨에서 팔라는 건 뭐예요? 올라가는 중에 또 어깨 알 수 있어요? 몰라. 우리 셋은 키가 조그만해가지고 여기가 어깨야. 근데 서장훈이한테는 허리도 안 돼. 그죠? 종목마다 여기가 허리인지 머리인지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있죠. 머리를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언제 팔아요? 머리 확인하고 조금 빠질 때 팔면 돼요. 그게 어깨예요. 근데 혼자 아까 우리 안진걸 소장님 주린이. 삼성전자 잘 샀어 쌀 때. 네. 근데 지금 내일 모레 10만 원 될 건데 7만 원에 파는 거야. 예를 들면 어깨인 줄 알고 뭐야 아직 무릎도 안 왔는데 또 언제 팔았어야 돼? 예를 들면 계속 기다리고 10 찍고 한참 가도 이제 안 올라. 그리고 9, 8.5 이때 팔면 이게 어깨인 거예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요거는 돈 받고 하는 강연에서만 하는 얘기인데 그냥 해드렸어요. 예. 아니 이렇게 정성껏 자세하게 쉽게 이야기해 준 건 제가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 하남 시민들의 열기와 활력이 대단. 트럼프 리스크는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뭐 타결이 나긴 될 것 같은데 엄청 대한민국 경제 엄청난 부담이죠. 너무 불합리하고 나쁜 사람 같아요. 근데 일단 그건 제가 이야기했고 어쨌든 이광수 대표님 분석만 잠깐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되게 많죠, 투자하면서. 근데 그 리스크들은 뭐랄까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반응하는 것보다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나트로폰 때문에 미국이 내란이 올 거야, 뭐 계엄이 올 거야, 그래서 주식 다 팔아놓고 기다려야지.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그 일어나지 않는 일을 먼저 예측하고 그냥 행동하는 거잖아요. 예, 그럴 필요 없다. 투자는 뭐냐면 대응하는 영역이어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행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예측하거나 여러분들 예측의 기본적인 속성이 뭡니까?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최대한 적게 하셔야 돼요. 투자하실 때. 그래서 예측은 단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언제? 주식을 살 때만요. 그리고 주식을 사고 나서는 예측하지 마세요. 그냥 주가가 오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박시동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오르면 그냥 좋네 하고 있으면 되고 주가가 내리면 많이 내리면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측하려고 해요. 투자하실 때. 예를 들어서 ETF를 투자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림짐작으로 수익이 좀 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빨리 팔고 싶은데 자꾸 그럼 이유를 대요. 뭐냐면 트럼프 때문에 팔아야겠네.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예측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한 번만 하면. 왜냐하면 예측하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예측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이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경제의 그러니까 길게 흐름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거든요.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모든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트럼프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분쟁을 만들고 어려움을 만들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보하고 발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소음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회로 생각하셔야 되죠. 예를 들면 뭐 최근에도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중국을 막 타격합니다. 근데 그 전에도 중국이 히토리오를 막 타격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노이즈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나올까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중국하고 미국과 중국이 너무 사실은 협상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들켰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에 한국에 빌 게이츠가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유재석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공하셨어요? 물어보니까 다 운이 좋았대요. 진짜 그랬을까요? 여러분, 빌 게이츠는 하버드 2학년 때 그만둬요. 그러면서 전 인생을 걸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할 때 운에 맡겼을까요? 아니요. 확실하게 미래를 생각했을 거예요. 난 성공할 거야. 이걸 만들어서 난 할 거야. 그쵸? 그런 확실한 미래를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틀려도 괜찮아요. 어쨌든 행동하실 때는 확실하게 주가가 오를 거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틀릴 수 있죠. 그런데 확신부터 안 한다고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운에 맡긴다? 그럼 뭐 세상을 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도 여러분 너무 걱정 먼저 하지 마시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행동하신 다음에 예측을 통해서 행동하신 다음은 대응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노이즈들이 있을 거예요.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가가 하고 막 트럼프가 갑자기 관세고 뭐 이런데 근데 우리는 확실한 미래가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가가 빠져요. 그러면 사는 거죠. 우리의 확실한 미래는 있습니까? 네.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대응하시면 돼요. 네. 먼저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면서 그리고 아이고 운에 맡기는 시장이라고 남겨놓으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주 좋은